이렇게 많은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동 교수님 우리 강의 시작 전에 사단법인 통합 번영을 위한 협력 우리 김창현 지사장 인사 좀 정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꼭두 새벽부터 열심히 나와가지고 참 좋은 선생님 모시고 좋은 강의 듣게 되었습니다. 이재봉 선생님은 저쪽에 이제 멀리서 오셨어요. 원광대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손꼽히는, 그때 전에 미국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한미동맹의 문제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오래 고민하고 연구해 오신 아주 참 보기 드물게 귀한 석학이십니다. 오늘 좋은 시간들 되시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봉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고 강의 청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봉입니다. 제가 얼굴은 조금 생긴 편입니다만은 한 20여 년 전에 입이 돌아가 버리는 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그 바람이 새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질 않아요. 게다가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면은 전달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 대접 받아가지고 코로나 예방 주사 맞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 그리고 평화학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 교수 앞에 뭐 석좌 교수다, 뭐 무슨 교수다는 게 많은데, 명예교수라는 것은 아주 명예롭게 교수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기보다는 20년 이상 학교에서 일하면서 특별하게 불명예스러운 짓을 하지 않거나 그런 짓을 하더라도 걸리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퇴직 교수라든지 뭐 전 교수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상하죠.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3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87년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 둘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 셋하고 삽니다. 이민 간 여자하고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으면은 아버지가 불법 체류자든 또는 뭐 유학생이든 관계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 셋하고 살고 처가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미국 아니었으면 제가 석사, 박사 과정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돈이 없어서 대학원에 못 다녔을 겁니다. 저에게 미국은 그렇게 고마운 나라입니다. 제 생각을 바꾸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87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해서 급하게 한국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시내
오가는 길에 한양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교문에 커다랗게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어요. 양키 고 홈이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학생들이 기껏해야 뭐 저한테 몇 년 후배겠죠. 왜 양키 고음을 외치는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반미주의였습니다. 반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반대인가? 그 다음에 미는 미국을 상징하는데 미국의 어떠한 점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거냐? 반미의 그 뜻을 정확하게 규명하는데도 저는 한 30페이지 글을 썼습니다. 그냥 데모 한번 한다고 반미인가? 미국의 어떠한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미인가? 미국의 모든 것을 반대해야 반미인가? 뭐죠? 그런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반미주의자 전혀 아닙니다. 미국 사랑합니다. 미국의 호전적인 대외 정책을 싫어하는 겁니다.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거든요. 자칭 평화학자, 평화운동가입니다. 미국처럼 호전적인 나라가 없어요.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1776년 세워졌습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245년 됐습니다. 245년 동안 딱 10%, 20여 년 빼놓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한 나라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잘하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좋아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 호전국 하면, 호전적이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호전,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북한 지금까지 전쟁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전쟁 획수 꼽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드릴까요? 쉽게. 미국 국기를 우리는 성조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Stars and Stripes라고 하는데요. 줄이 13개가 있습니다. 별이 20개입니다. 줄 13개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세워질 때 동부 쪽에 있었던 주 숫자입니다. 흔히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거죠. 13개 주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별 50개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주 숫자입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앞으로는 별이 51개로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 자치령이 되어 있는 푸에르토리코, 거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데 주민들 절반 이상이 미국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독립을 원하지 않고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51개 주로 머지않아 될 겁니다. 미국의 국기가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776년에 13개 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50개 주로 됐다. 어떻게 그 주가 늘어났겠어요? 영토 확장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 세계에 한 1000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대서양 유럽 쪽으로 한 10만 병력이 나가 있고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10만 병력이 나와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 때문에 미국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미국 자체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무턱대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위 저희 한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평화, 통일 분야에서 좀 큰 목소리를 내시는 사회 원로들 또는 전문가들, 대부분 참 한미동맹이 아주 잘 됐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비정상적일까?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가 한미 동맹 강화에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 너무도 획기적이었습니다. 100%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스님들하고 좀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한미 동맹 강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영어 단어를 지금 많이 써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공부했다고 영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미국 정부의 발표문과 우리 한국 정부의 발표문을 비교해 가면서 봤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번역을 잘못했을 수가 있잖아요. 한미동맹은 우리 한반도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철통 같은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해군과 공군 또는 해군과 육군, 다른 병과끼리 모여서 훈련하는 것을 합동훈련이라고 합니다. 병과가 다르지 않고 국적이 다른 군대들이 같이 훈련하면은 연합훈련이라고 합니다. 몇몇 분들이 연합훈련하고 합동훈련하고 같은 걸로 쓰는데, 물론 뭐 말 뜻은 같습니다만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것을 구분해서 봅니다.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 훈련, 연합 태세,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군대가 힘을 합쳐 가지고 방위 태세를 갖는다는 건데, 누구로부터의 방위인가? 중국의 침략을 가상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건가? 북한의 남침을 유념해서 한미 연합 태세를 유지하면서 강화하겠다는 건가? 어떠한 상대를 겨냥하느냐 이겁니다. 한미 동맹 자체가 군사 동맹이라는 말입니다. 군사 동맹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강하게 들리니까 우리가 뭐 가치 동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호도하기 위한 말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군사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이 어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에 대한 그 가상 적이 중국이냐 북한이냐, 중국이라면 바람직한가, 북한이면 바람직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세계에서 군사력 6등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구상에 약 200개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군사력이 6위라고 하면은 톱
3%입니다. 병력 50에서 한 60만을 가지고 핵무기라든지 화학무기, 생물무기 같은 유엔이 금하는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를 뺀 온갖 첨단 무기를 가지고서 세계 6등 안팎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고 하지만은 작전 통제권은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작전 통제권을 박정희 정부 때부터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1970년대, 반세기 전입니다. 반세기 전부터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지금 국힘당 전신인 민주공화당, 그 뒤로 한나라당부터 지금 민주당 전신 때부터 계속 오며 가며 작전 통제권 환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지다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정권 임기 안에 작전 통제권 찾아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못 가져오게 됐어요. 여기 조건에 기초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시기를 못 박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아니면 2022년까지 2021년 11월까지 이렇게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작전 통제권을 준다 이겁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미군 없이 대한민국 군대만이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나, 요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누가 만듭니까? 미국이 만듭니다. 조건이 충족됐나 안 됐나 평가를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전 통제권 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와가지고 올해 8월로 계획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축소 말이 나옵니다. 뭐 중단하겠다든지 폐지하겠다는 말은 전혀 나오질 않고요. 한미 연합 훈련이 벌어지면은 북한에서는 초비상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한두 번 한미연합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큰 규모가 한 서너 차례 되는 거예요. 봄, 가을에. 이제 그러한 큰 규모만 우리 언론에 보도될 뿐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요. 이에 맞서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하나 쏘아 올렸다 그러면 온 신문에 톱 뉴스가 됩니다. 우리 남쪽이 미사일 쏘아 올리면 그건 전혀 뉴스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러시아 군대나 중국 군대를 불러들여 가지고 연합 훈련을 한다면 전 세계 뉴스감이 되겠죠. 북한에는 소련, 러시아 군대 없습니다. 중국 군대 없습니다. 그 외국 군대들 불러가지고 연합훈련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보다 10배 이상의 군사비를 쓰는 남한하고 북한보다 100배 이상의 군사비를 쓰는 미국하고 그 북한을 상대로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1년에 서너 번 아니면 상시로 한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미국의 대북 정책,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외 정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데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나가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트럼프가 어질러 놓은 거 전부 다 정비하겠다. 어떠한 정책도 물려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어질러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국내 정책 다듬고 수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정책을 6개월도 아니고 4개월 만에 검토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미국에게 커다란 관심거리가 됐다는 소리죠. 미국에서는 새로운 행정부가 1월 20일자로 들어서거든요. 그 전해 11월에 대선이 열리고 1월 20일 들어서 가지고 5월에 검토 완료했다니까 4개월 만에 대북 정책을 끝낸 것 아니에요. 그만큼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더 긍정적인 거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힘을 쏟았던 분야 같습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1번 있었어요.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 어떤 것도 물려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이거 인정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긍정적이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긍정적인 게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명시됐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말이 들어갔는데 왜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아마 선생님들 중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어요. 90년대부터 우리는 북핵 문제, 북한 비핵화 이런 말을 써왔어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언론이 왜곡한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북한 또는 북조선, 조선 비핵화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조선 반도 비핵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핵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 이거예요. 미국이 핵무기로 위협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다. 그래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북한의 핵무기를 동시에 없애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뭡니까? 주한미군이 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핵 위협을 동시에 없애는 거예요. 남북 간이나 북미 간에 합의되는 건 요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번에도 바로 시비가 나왔어요. 외교부 장관한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잘못된 것 아니냐, 주한미군 없애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시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 발표문에나 우리 한국 정부 발표문에나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분명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문서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 문서에도 그렇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만 없애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없앤다는 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북한이 과연 핵무기 없앨까요?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까요?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북한 일방적으로 핵무기 없애질 않겠죠. 어떠한 조건에서 핵무기 없앨까?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요. 거꾸로 주한미군 철수할까요? 이 질문하면은 대답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남쪽에서 주한미군 철수 어려운 만큼 북쪽에서 핵무기 폐기 어렵지 않겠어요?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인권 개선돼야지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인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사회 생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기본일까요? 생명권, 목숨이 달린 문제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다, 집회 자유다, 출판의 자유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반드시 필요한데 더욱더 기본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목숨 문제 아니겠어요? 생존권? 북한이나 중국이 앞세우는 것은 유엔에서도 앞세운 건 바로 이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이 보장된 뒤에 정치적 자유권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우리 남한이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잣대로 하면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국과 북한입니다. 미국이 해마다 국무부에서 세계 인권 상황을 보고합니다. 미국 자신은 빼놓지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종교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회주의권 국가들 언론 없잖아요. 관영 언론밖에 없지요. 종교 자유 제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뭐 실제로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합니다만은 빵점일 수밖에 없지요. 중국에서는 그에 맞서 가지고 중국판 세계 인권 상황 내놓습니다. 물론 중국은 빼놓지요. 중국에서 내놓은 인권 상황 보고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미국입니다. 해마다 수만 명이 권총에 의해서 죽어나가잖아요.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들 죽어나가고. 그러한 인권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감히 비판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뭐예요? 북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남한과 미국 잣대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얼마나 반발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 위험한 게 있어요. 미국이 대북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데 한미일 3국 공조의 근본적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개하는데 우리 남한하고 한미 공조로 해 나간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이 왜 들어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남북관계 진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단된 상태라야만이 자기네들 좀 다루기 쉽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이 일본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3번 열릴 때, 북미 정상회담 열릴 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한 나라 어디입니까? 일본 아니에요. 2018년에서 19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바빴던 국가 정상 김정은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얼마나 자주 했어요? 우리 남한하고 3번 했어요. 미국하고 2번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1번 했어요. 중국하고 4번 했어요. 일본하고 딱 빠졌습니다. 쪽발이 새끼들하고는 안 한다고. 아베가 얼마나 간청하다시피 했어요. 우리하고도 만나자고. 빼놨어요. 그러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한미일 공조로 대북 정책을 전개하겠다? 이건 아니죠. 요걸 두고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동북아시아 문제만 미국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문제에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고 했어요. 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겹친다 이거예요. 겹치긴 겹칩니다. 그런데 겹치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우리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무슨 말입니까? 북방 정책에 반대죠. 우리나라에서 북방 정책이라는 말이 나온 게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외교적으로는 가장 많은 일을 한 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만큼 노태우 찬양해도 돼요. 시기를 잘 만난 사람이에요. 냉전이 종식되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방, 우리 북쪽으로 외교 정책을 펼친 겁니다. 우리가 원수로 삼았던 중공 오랑캐들, 북한, 소련하고 외교 정상화를 한 겁니다. 1990년 소련하고 국교 정상화했습니다. 세계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 몽골하고 국교 정상화했습니다. 92년 우리 한국 전쟁에서 마주쳤던 중공 오랑캐들하고 정상화했습니다. 북한하고는 91년 기본합의서 맺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이것이 전부 다 빨갱이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군사 정부의 연장인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 가장 먼저 89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소위 3단계 통일 방안이요. 이러한 정부를 아무 일도 안 했다? 아니죠. 대외 정책 면에서는 가장 빛나는 업적을 세운 정부입니다. 그럼 남방이 뭐냐? 북쪽으로 이제 올라갔고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주로 외교를 펼쳐왔는데 동남아시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동남아로 가는 데는 중국하고 겹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이 2050년까지 세계 제1위 되겠다고 하면서 그 수단의 하나로 내세우는 게 1대1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 비단길 요거를 육로로 그리고 해로로 연결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1대라는 말은 육지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겠다는 거고, 1로는 바닷길로 동남아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겹치는 게 우리 남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정책하고 우리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하고 우리가 이제 동남아로 해가지고 협력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뭐예요?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입니다.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고 고립시켜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니겠어요? 1대1로를 가장 크게 반대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미국은 왜 그러느냐? 1등 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2등을 견제해야 돼요. 국가에서는. 일본은 왜 그러느냐? 일본은 2010년 중국한테 따라잡혔습니다. 비록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로서 헌법에 소위 평화 조항을 넣어놓고 군사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1970년대부터 경제력으로는 세계 2등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어요. 70년대부터. 미국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3등이 독일이었고요. 4등 영국, 5등 프랑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2등 자리를 70년대부터 지켜왔는데 2010년 공식적으로 2등 자리를 중국한테 내줬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위협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중국이 무섭게 급성장하니까 이것은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된다. 아시아에서부터. 그게 이제 일본과 미국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거예요. 미일 안보 조약이 2번이나 갱신됩니다. 90년대, 2015년에. 그 일환으로 우리 한국이 편입돼 가지고 사드도 들어오고 돌이킬 수 없는 위안부 협정도 나오고 한 거예요. 왜? 미국하고 일본만 이제 동맹 강화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해야 중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이 티격태격해요. 독도 문제다, 위안부 문제다, 징용 문제다, 역사 문제다 하면서. 그러니까 니네 티격태격하지 말고 딱 이제 끝내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위안부 협정을 맺으라고 한 거예요. 박근혜 때. 그게 다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한테 무역 대상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중국과의 교역 액수가 일본 넘어서 버렸어요. 다음에 한중 교역 규모가 한미 교역 규모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2009년부터 한중 교역 규모가 한미, 한일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최근 5년간 우리 한국의 교역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과의 무역 액수 2배가 넘습니다. 중국하고 무역이. 더 중요한 건 바로 흑자 규모예요. 미국한테는 우리가 150에서 200억 달러씩 흑자를 봅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적자 봤어요. 전두환 때 흑자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경제 좋았어요. 물론 이제 박정희 때 이어진 거지만은 전두환 때 가장 급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리고 전두환한테 감사해야 될 일도 많아요. 아까 제가 노태우 찬양했잖아요. 전대훈 찬양할 것도 많습니다. 프로야구 만들었지요. 칼러 TV 내놨지요. 대학 입시 자율화했지요. 통행 금지 없앴지요. 교복 자율화했지요. 얼마나 많아요. 경제 성장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미국한테 흑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년에 150억 내지 200억. 제가 좀 여기 이제 기업인들이 계시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한테는요, 일본하고 이제 무역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5년 국교 정상화 해가지고 지금 50년이 넘도록 1년도 흑자 누려본 적 없습니다. 해마다 150억 내지 200억 달러 적자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자 본 만큼 일본한테 적자 봅니다. 근데 중국한테는요, 줄기차게 400~500억 달러 흑자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 중국 오랑캐들, 떼놈 새끼들, 짝퉁 나라들 욕하지만은 중국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국한테 가장 반대하는 나라, 방해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1대1로를. 우리는 1대1로에 올라타가지고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1대1로 막 짜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두 번째.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평화완정 구사한다. 좋습니다. 남중국해든 동중국해든 서중국해든, 서중국해는 없습니다만은 어디서든지 평화 안정 보장돼야지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중국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대만 해협이 뭐예요? 대만은 독립국으로 인정되질 않습니다. 미국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1972년 원 차이나 팔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 원칙. 그러니까 대만은 독립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과 대만 사이 그 해협, 거기에 끼어들겠다? 그야말로 내정 간섭이죠.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인권 문제 건드리겠다고 했고 중국을 상대로 대만 개입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건 참 잘했죠. 잘했지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위협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중국의 보복 위협 이게 아니에요. 지도 한번 보세요. 중국이 탐욕스럽긴 탐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을 보세요. 동쪽으로 대서양이 있고 서쪽으로 태평양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다 강을 끼고 있었잖아요. 그 뒤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마다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 조그만 네덜란드가 14, 15세기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해양력을 가지고. 그 다음 지금 보잘것없는 중진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전 세계 지배했잖아요. 탐험가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영국, 일본 섬나라들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다 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어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토 크기가 비슷합니다. 세계 1등 러시아 우리보다 170배 커요. 2등 캐나다 우리보다 110배, 3등 미국, 4등 중국 우리보다 100배 큽니다. 미국하고 중국 크기가 비슷한데 미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두 개밖에 없어요. 위로 캐나다, 아래로 멕시코. 그리고 바다고. 중국은 대륙 국가입니다. 국경을 15개 나라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껄끄러운 나라들, 군사적으로. 러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과거에 다 싸웠던 나라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닷길로 나오려고 하니까 바닷길이 다 막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중국인데, 이렇게 나가면 동중국해예요. 동쪽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동진화해 했죠. 차이나를 진화했으니까. 동쪽으로 나오면 이게 대만입니다. 바로 대만 위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 여기 섬이 있어요. 다오위다오 센카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만, 중국, 일본이 서로 자기네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하고 독도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독도는 그야말로 바위덩어리 두 개예요. 여기는 천연자원이 엄청 매장되어 있답니다. 둘이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미국이 중립을 지켰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트럼프가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만약에 중국하고 일본이 여기서 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은 일본 편에, 그래서 미일 동맹이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가면은 바로 일본, 오키나와, 그 위로 이제 일본 열도가 나오고 그 위로 한반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오는 태평양으로 가려면 딱 막혀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남중국해예요. 왼쪽으로 베트남이 있고 오른쪽으로 필리핀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말레이시아가 있고 브루네이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인도네시아, 이제 호주 그래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이 바다를 전부 다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싸우고 필리핀하고 싸우고 여기 브루나이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들어가 가지고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를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가 니들 편 들어줄게. 이래서 미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이게 다시 또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국이 여기다가 막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군사기지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리로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일로 나오려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해상 물동량 20, 30%가 요리 통과합니다. 말라카 해협이라는 곳이에요. 이 아시아 국가들,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석유를 중동에서 가져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천연자원 가져오잖아요. 90% 이상 일이 통과합니다. 근데 이 말라카 해협이 폭이 좁은 데는 3km가 안 돼요. 미국의 항공모함 편대가 딱 지키고 있으면 통과 못 합니다. 항공모함이 뭔지 아시죠? 이것도 이제 군사 용어인데 그냥 움직이는 해군, 공군, 복합 군사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기 수십 대가 떴다 앉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과거 소련에 쓰던 거죠. 고물 하나 갖다가 이제 고쳐서 이제 띄워놓고 있고 자체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척이에요. 그 중에 6척이 아시아 태평양에 와 있습니다.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포위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남중국해.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외치면서 함대가 요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중국은 접근 거부 정책을 펴놓고 이 바다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해군이 동시에 군사훈련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민감한 지역입니다. 언제 가면 신문에도 났을 거예요. 선생님 보셨을 텐데. 두 양쪽 배가 그냥 부딪힐 뻔했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불똥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가 어디가 있어요? 평택에가 있어요. 오키나와가 아니에요. 평택 아닙니까? 평택. 어? 저쪽으로. 중국 저 본토 위로. 그리고 더구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 군사기지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여기서 일어난다. 대만 해협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비록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작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자연스럽게 미사일 어디다 쏘겠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여기에. 그래서 둥펑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지대함,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지대함, 땅에서 육지에서 함정을 향해 쏜다 이게야. 다탄두, 탄두가 여러 개. 그래서 이 별명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킬러. 항공모함을 고철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 서로 창과 방패 싸움이에요. 항공모함 6척이 쫙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항공모함을 쏘기 위한 미사일이 또 배치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민감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항공모함도 때리고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최대 미군 기지도 때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소위 사드 방어망, 성주, 경상도 성주. 여기서 가깝죠? 평택은 멀어도. 뭐 평택에 떨어지나 성주에 떨어지나 우리 뭐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중국 미사일이 가장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고마운 나라지만은 군사동맹은 고마운 존재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한미동맹 왜 생겼어요? 한국 전쟁 때문에 생겼습니다. 53년 절반만 끝났잖아요. 우리는 흔히 끝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끝나질 않았죠. 53년에 맺어진 것은 휴전협정, 정전협정이란 말이에요. 휴전, 쉰다. 정전,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종전, 끝내자. 평화협정 맺자 하는 거 아니에요? 53년에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쉬거나 멈추자는 협정을 맺으니까 바로 53년 8월부터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언제 다시 남침할지 모르니까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 있어 가지고 북한의 남침을 막아달라.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우리가 주한미군 덕분에 마음 놓고 있었죠. 냉전이 종식된 게 언제입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예요. 이러면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련의 팽창,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것. 그래서 방공이죠. 저지와 봉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었어요. 냉전 시대 50년 동안. 우리도 방공을 외쳤잖아요. 어떻게 해요? 엊그저께 지나갔습니다만 잊지 말자 6.25.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이룩하자 멸공통일. 미국과 우리 한국이 딱 일치했어요. 국가 목표가 반공, 봉쇄와 저지. 미국은 소련을 상대로,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냉전이 종식되니까 국가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련이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세운 게 91년 신세계 질서라는 겁니다. 과거 소련하고 부딪힌 것은 구세계였어요. 냉전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소련이 가버렸어.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도전 국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국이 세계를 만들어간다. 그게 바로 신세계예요. 이게 91년에 나온 말입니다. 신세계. 그런데 앞으로 또 다시 소련처럼 또 오를 그러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 아니냐. 그것까지 막아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나라는 피곤해요. 항상 내가, 그러니까 우리 챔피언들 얼마나 복잡해요. 누가 자기 자리를 도전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은 참 고독합니다. 미국이 챔피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요. 소련은 이제 물 건너 가버리고 급속하게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해서 자기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지킨다는 거. 그게 목표 아니에요. 국가 목표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 목표는 뭐예요? 우리도 중국 견제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냉전 시대에는 소련 놈들 막고 중국 오랑캐 막고 북한 막아야 되니까 반공했지만은 이제는 노태우 때부터 북방 정책을 펴가지고 북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겠다고 했고 소련하고 손 잡았고 몽골하고 손 잡고 중국 베트남하고 손 잡았잖아요. 우리 전쟁했던 나라들하고도. 그럼 이제 우리는 평화 통일 또 그에 앞서 가지고 경제 번영 이게 우리 가장 큰 두 개 목표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시하는 게 뭐예요? 경제와 안보. 그러니까 경제 번영하고 안보를 위한 평화 통일하고 요건데 그러려면은 중국을 견제한다? 북한 견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경제 번영을 해야 되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화해 협력하고 평화 공존하면서 통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줄기차게 중국을 경쟁자로 삼고 북한을 적국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가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냉전 시대에는 한미 동맹이 양쪽 국가 목표가 맞았기 때문에 찰떡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탈냉전 시대에 와가지고는 미국의 국가 목표하고 우리 한국의 국방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미 동맹 성격이 바뀌어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하고 흔히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극우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미 동맹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화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근데 심지어 어떤 말이 나와요? 김창현 선생이 종전선언 운동 열심히 펼치니까 종전 반대가 나오잖아요. 전쟁을 끝내자는데 전쟁을 반대한다는, 종식을 반대하는 건 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반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과거에. 목표는 뭐예요? 평화이고 통일이죠. 근데 목표하고 수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수단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70년 된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데 전쟁을 끝내버리면은
주한미군이 나갈 수 있으니까,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그만큼 우리는 한미 중독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해 온 거예요.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탈이 생기는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해본 나라 없고 좋아하는 나라 없으며 잘하는 나라 없다. 전쟁통에 나라를 세웠다. 독립전쟁 아니에요, 영국하고. 전쟁통에 역포 확장했다. 13개 주에서 50개 주로. 전쟁통에 초강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통에 세계 패권 유지해왔다. 틀린 거 있어요, 여기? 1775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독립전쟁 했잖아요, 영국하고. 75년부터 지금까지 246년 가운데 225년 동안 전쟁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잘하는 나라를 친구로 삼다 보니까 우리도 전쟁하더라 이거예요. 1960, 70년대 베트남 전쟁 우리가 갔잖아요. 우리가 5만 명을 보냈어요. 그 당시 베트남 전쟁 세계에서 가장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가 반대했어요.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베트남 전쟁에 우리는 자유 수호를 위해서 갔습니다. 맹호부대, 청룡부대. 베트남 사람들이 외세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전쟁한 게 그 1차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겠다는 게 2차 베트남 통일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2차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분단된 국가인데 자기는 통일하겠다는 거 우리가 그 방해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양민 학살 해가면서까지. 그래서 그때 68년, 69년 우리 한반도가 엄청나게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목을 따기 위해서 청와대 근처까지 습격해 왔죠. 그게 121 사태입니다. 이틀 뒤 원산항 앞바다에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를 북한이 납포해 가버립니다. 미국 해군 장병 8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1년 만에 그걸 풀어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68년 말 여기서 가깝죠. 울진 삼척 무장공비 100여 명이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이승복이나 공산당 싫어요 하면서 죽고 69년 미군 그 정찰기가 격추돼 가지고 동해에서 30명이 바로 물에 빠져 죽습니다. 바로 헬리콥터가 비무장지대에서 격추돼 가지고 미군 4명이 생포돼 버려요. 북한 땅에 떨어져 갖고. 바로 몇 달 뒤에 비무장지대에 잠복해 있던 미군 4명이 북한군에 발각해 가지고 바로 사살당합니다.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68년, 69년. 제2의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이 우리 한국을 끌어다가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니까 김일성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저 미 제국주의자는 남조선 괴뢰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형제국가를 침해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주의 형제들은 아무도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 이게요. 우리 조선이라도 호치민 동지 돕겠다 해가지고 전투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미국과 한국 남조선 괴뢰 물리치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남조선 침투입니다. 68년, 69년 우리 한반도 가장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하면서 베트남에 5만 명이나 보내니까 김일성 작전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향하던 항공모함이 동해로 들어왔고 우리는 계속 추가 파병을 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군대를 못 보낸 겁니다. 이게 69년, 60년대 말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베트남 전쟁, 우리는 그냥 베트남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뭐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우리가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만약 국회의원으로 그대로 있다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칠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 있고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장관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군대 보내야 됩니다. 미국한테 무슨 일을 당하려고 안 보내면은 대통령이 외롭게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 보낸 거예요. 국익을 위한다면서.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남의 침략 전쟁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 그건 괜찮아요. 친구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침략 공격 전쟁 아니에요. 거기에까지 우리가 들어간다. 그건 잘못된 동맹이죠. 우리는 그런 식의 전쟁을 두 번 벌였어요. 그게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과거니까 잊어버려요. 앞으로가 문제예요. 가장 전쟁 가능성이 큰 곳이 어디냐? 남중국해란 말이에요. 대만 해협이고. 그럼 여기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바로 불바다가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건 그냥 묻어두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물론 거대한 세계 두 나라가 전쟁 휩싸이지 않겠죠. 미국과 중국이 가진 핵무기로는 전 세계 불바다를 몇 번이 만드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여기서 물리적인 군사 충돌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지요. 서로 훈련하면서. 그러다가 미사일 한 방 그냥 쏘고 짜고 하면은 평택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평택에 미사일 떨어지면 우리는 무사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한미 동맹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 엄청나잖아요. 1차 무역전쟁. 한이 없어요. 앞으로 이건 30년간 지속될 겁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장 무역을 많이 해온 나라. 위로 캐나다, 아래로 멕시코. 2등 경제대국 일본, 3등 경제대국 독일. 이거 4개 나라였어요. 이 4개 나라한테 해마다 1년 한 2천억 달러 정도 적자를 봅니다. 1년에 2천억 달러. 중국 하나한테만 3,500억 달러 적자를 봅니다. 최근 5년 평균. 무역전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우리한테 1상대국이 중국이고 2상대국이 미국인데 이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벌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 우리겠죠. 두 번째, 기술전쟁 끝날 수가 없어요. 5세대 통신. 화웨이 때리는 거 보셨죠? 누가 새로운 기술을 점하느냐.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5세대 통신, 인공지능 분야. 자동차 배터리 이거 가지고 막 싸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기술전쟁이에요. 요거를 가져야만이 세계 지금 패권 차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가치 이념. 요거는 충분한 중국을 트럼프 때는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중국을 겨냥했어요. 바이든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 세계 동맹을 그래서 동맹 강화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왜 내세우느냐? 중국을 반대할 수가 있잖아요. 민주 인권을 강조하고 G7은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다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바이든은 미국 혼자 하지 않고 동맹국들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 독재에 반대하는 나라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왕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영해 무력 충돌. 이거 가장 위험하죠. 군사니까. 그래서 중국의 목표가 두 가지예요. 100주년을 참 중시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언제 세워졌느냐? 1921년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921년 몽골이 공산화하고 중국에서 50명 공산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 올해까지
중국이 이제 중산층이 강성해지는 나라.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1949년이잖아요. 1949년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진정한 사회주의 강대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기술적으로도 세계 제1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바로 1대1로고 AIIB라는 인프라 투자 은행이에요. 그걸 가장 반대하는 게 당연히 미국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목표가 50년까지 세계 최대가 되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30년 남았잖아요. 30년 동안 미국과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번영,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될 건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반미 외치면 안 됩니다. 저처럼. 더구나 기업인들은. 용미를 외쳐야죠. 미국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외교력이에요. 반중 하면 안 됩니다. 용중을 해야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는 겁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딱 하나예요. 국가 이익. 모든 국제관계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국가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미국 편 들어주고 어떤 때는 중국 편 들어주고 친미도 하고 친중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반미도 하고 반중도 하고 영원한 반미, 영원한 친미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우리는 이걸 좀 지조가 없다고 하죠. 외교에서는 지조가 없어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의리, 지조, 우정, 애정 이게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의리, 애정, 우정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저는 그냥 바로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 정서가 그렇지 않으니까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후퇴해야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미 동맹을 약화하거나 해체한다고 하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동맹이에요. 군사협력은 냉전시대 거니까 이건 줄이고 그 대신 경제, 문화, 사회, 교류 엄청 협력해야죠. 그래서 군사동맹은 약화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은 얼마든지 확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해체하자고 하면은 미국하고 단절하자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제 막말로 한미 군사 동맹을 약화하거나 해체하자고 하면 미국이 보복할 거 아니냐. 이게 두려워 가지고 한미 동맹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미국의 보복을 받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을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해체하는 것이 외교의 기술이다. 외교가 왜 있어요? 외교라는 것은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원수로 만들지 않고 친구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대신 군사관계만큼은 좀 우리는 통일해야 될 상대가 있고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데 우리가 마냥 군사 이걸 할 수 없지 않느냐.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협력하자. 근데 군사 동맹 이거는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매달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약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은 쉬운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양자택일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끝없이 의존적인, 종속적인, 수직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미국의 보복 감수하고
자주국가 만들어 가지고 평화적인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거냐? 둘 중에 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 그건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번